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문은 오늘은 미키 모자를 쓰고 온 김 작가가 열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자기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뜻하는 체리피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왜 체리피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고요. 예. 이런 소비자는 경제관념이 뛰어난 똑똑한 소비자로 봐야 하는지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무례한 소비자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네요. 첫 번째 질문, 체리피커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우리 케이크, 생일 축하 케이크 이런 거 보면 체리가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뭐 해요? 체리 먹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대는 사람, 소비자를 가리켜서 이제 체리피커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얄밉죠. 누릴 수 있는 혜택만 딱 누리고 소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똑똑한 소비자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체리피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케팅비라든지 광고 홍보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비용들은 다 다시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했던 개념보다도 많은 소비자들이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많은 시장 조사를 하고 발품을 팔아서 가는 것 자체가 단순한 행동, 체리를 딱 뽑아내는 듯하게 비춰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관념이 나름대로 똑똑한 소비자로 보는 것이 더 알맞지 않는가. 너무 우리가 기업 중심의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 오셨습니다. 경기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편이 아닙니다. 박상병입니다. 네. 동상이몽이니까 다른 꿈을 꿔야 되니까. 예. 아니죠. 그렇죠. 그런가요? 한편인 듯 한편이 아닌 같은 나라에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멋진 나라 같은데요. 그런 나라가. 오늘은 주제를 안철수, 홍준표, 문정부 합동견제라는 타이틀로 이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박상민 교수님. 네. 안철수 대표가 예상대로라고 해야 됩니까? 뜻밖에라고 해야 됩니까?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그럼요. 결선 투표 없이. 저도 결선 투표 없이 가리라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예. 저도 52% 정도 데려봤는데. 예. 변수가 뭐냐면은. 예. 국민의당의 당원들이요. 예. 명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니,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70%가 대표 나오는 거 지지했다면서요. 최고, 뭡니까? 누가요? 이번에 대표 추천인가 뭐 할 때, 뭐죠? 그 무슨 명부였죠? 추천서 받은 게 뭐 있었다면서요. 그건 원외위원장. 원외위원장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당원들의 전체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는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예. 변수가 많고 예. 또 결선 투표자라고 하는 것도 이 투표하는 데는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못했습니다만 그다지 과반이 되리라고 예상했고 예상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가 잔여 임기인 2019년 1월까지 였는데 이번에 51%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49%를 어떻게 끌어들이냐 요 과제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51%냐 뭐 71%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네. 안철수 대표가 이길 것이라는 건 대개 대체로 있었고요. 그건 뭐 예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국민의당 상황이 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동영 후보 뭐 또 천정배 후보 그거나 이현주 후보를 당대표로 상정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먼저 대안부재라고 봤고요. 그야말로 뭐 이제 49%를 어떻게 끌어안냐 과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안철수 대표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동욕자승? 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해갖고 찾아봤더니 이게 뭐 상하 동욕자승. 그러니까 아래 위가 뭉치면 뭐 이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말을 쓰나요? 뭐 얘는 많이 썼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살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정동영 그 후보 이하 호남세를 끌어안기가 쉽지 않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걸 그걸 뭉치면 살고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바로 보여준 거죠. 아마 그게 안철수 대표의 과제 첫 번째 과제죠. 노동희 교수님은 바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무난히 이길 것이다. 뭐 뛰어난 예지력이 아니다. 상식이다. 이거 또 삐지셨구나. 아니요, 삐진 거 아니라 제가 정확한 설명을 저 잘 안 삐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삐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부 상황을 그래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죠. 그건 맞는 저도 예상했습니다만. 당내의 캠프 쪽의 분위기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급의 문제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진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이 자리는 박지원 전 대표의 보궐선거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 사람이 나가는 것이 명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호남의 의원들 다수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만류를 했습니다. 나오지 마시라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도 당초에는 나오지 않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 안팎에도 밖에서도 반발이 많았어요. 진짜 동교동계도 탈당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너는 능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안철수 캠프에서도 상당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51% 얻은 거는 캠프에서 보면은 굉장히 선전한 것이고 뭐 큰 승리라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 예지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이제 왜 웃으시나 했더니 혹시 박상명 교수님 아까 예측했다 그런 걸 뭐 혹시 또 제가 빗공간인가 그런 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대체로 이제 관측하는 사람들은 저는 또 싸움을 붙였다가 또 말렸다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얘기 절대 아니고요. 대체로 관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안철수 대표의 전 대표 승리, 현재 대표의 승리를 대체로 예상하죠. 했죠. 왜냐하면 그중에 뭐 정동영 의원이 다 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고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하지만 현재 국민의당 상황이 그야말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때 당이 소멸할 위기 때문에 나왔다. 그 얘기가 뭐 옳고 그러고 간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누구를 대표로 뽑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의당을 그래도 어떤 뭐 일말의 소멸 위기에서 그래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결국 뭐 안철수 대표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상식적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과반 투표가 안 될 것을 생각을 하고 결선 투표도 준비했었어요. 사실로. 현실로. 결선 투표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결선 투표를 갈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TV 토론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이제 이긴 것인데 아마 방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당의 간판이 필요한데 이기기 위해서는 간판은 정동영 천정배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얼굴로 가야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된다라고 했던 그런 당내 기류가 아마 신성 뭐 51%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신성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신성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대안이 없다라는. 과반 개요 특허를 했으니까. 과반 투표. 이게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과반을 넘지 않느냐 문제에서 뭐 51%면은 신성한 거죠. 오히려 결선 투표 가서 51대 49로 갔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그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표에 나와서 51%로 가까스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 금산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우리 노영 교수님께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 쪽 인사들이 보고 있는 안철수라는 사람의 지도력. 오늘 현충원 일정에도 대부분 의원들께서 호남 중진들께서 다 불참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호사가들 입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금 전까지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만나면서 당내 이른바 비안 인사들까지도 안철수 대표가 많이 달라졌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까지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평가고,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런 평가고요. 이제 또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말부터는 이제 당내 초선 의원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그들을 만나서, 예.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 통역자성 함께 뭉치자라고 하는 얘기했던 이런 약속했던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함께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의원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분들까지도 끌어안고 네.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 대표가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뀌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요. 일단 안 대표의 취임 일성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는 거. 어제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 만나서는 정책연대를 이야기했고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만나서는 문 정부를 합동으로 견제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폭주기관차를 타고 하는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막아야 한다. 아주 이걸 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각개무시아 일본말로 싸움 따기 돼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대목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취임사에서도 TV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셌더라고요. 싸우겠다는 그 말을 11번이나 강조했다고 참 그걸 예. 강조하는 거 보면서도 웃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점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선 때 진작 저렇게 하지. 예. 응? 그렇게 하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분이 있던데. 근데 과연 첫 번째 우선 이제 과연 야당의 선명한 모습을 보여야 당연히 야당으로서 예. 생존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안철수 대표 본인 스스로 얘기한 대로 다당제 구도를 가져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상대는 이제 여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야당끼리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성공의 길일까? 저는 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더라도 높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호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지가 높습니다. 예. 그걸 좀 반추해보면 지난 4.13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 승리 요인과 좀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네. 당시에 물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그런 호남 정서도 있었겠지요. 네. 그러나 상당 부분이 네. 현재 국민의당을 이루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부추긴 반문 정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호남 홀대론. 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게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호남 홀대론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호남 정권이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예. 인사합을 보면 예. 어떤 분 얘기를 빌리면 호남 인사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동시에 호남 출신이었던 적 예. 거의 없다 그러죠. 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워서 안철수 대표가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국민의당은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호남 지역 의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 호남 의원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천정배 전동영 지원했던 그 정서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철수 대표가 잘하길 바라고
전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네. 그런데 그런 점을 해결해 나갈 정치적 역량이 과연 보여줄까? 선명한 야당의 길을 보여주면서 여당과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국민의당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호남 지역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몽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선명야당을 가겠다는 것은 예. 홍준표식의 선명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것이 선명한지는 애청자분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도울 거는 돕겠다는 겁니다. 예. 정치 혁신하고 있는 거. 또 호남 인사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라도 능력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지지하는 것이죠. 정치 혁신 지방선거 앞으로 앞두고 아마 상당한 경쟁이 붙을 겁니다. 네. 아마 국민의당 만만치 않을 거요. 개헌 정국 앞장설 겁니다. 더 앞장설 겁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약속했던 것이고 이걸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것도 노선은 같다고 하다가 방법론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강하게 태클할 겁니다. 저는 이런 장난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반대로. 말씀이 죄송한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선거구 제도 변화하고 개헌 문제를 갖다 확실하겠다는 그 내용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 홍준표 대표하고 무조건 같이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도 봐서 앞으로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태클 걸 거는 철저하게 써오는 거죠. 네. 선명야당이죠. 그 또한. 그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야당 지지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 선명야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안보나 국방과 관련돼서만큼은 상당히 보수를 놓고 홍준표 대표하고 경쟁을 할 것이고 경제나 민생을 놓고서는 또 정치 혁신을 놓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와 경쟁을 하는 네.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에 있는 정당으로서의 선명야당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놓고 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예. 호남에서 뭐 호남 홀대론 이런 것이 아니라 호남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한정당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의당 나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경쟁하는 거죠. 네. 또 호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남도 있고 수도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할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희망적인 결과도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선명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더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YTN 뉴스에서 방금 두 분 대화 이야기하기 전에 나왔습니다만 2030년 뒤에 재정정책에 상당히 이 비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충분히 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후세대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을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원자력 발전소 방향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바른정당도 예외는 아니고 뭐냐면 네. 그런 중대한 문제를 네. 여건이 일방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태클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공론화를 거쳐서 결론을 봐야 될 텐데 원자력 문제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방식대로 푼다고 얘기하면은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공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를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대목에서 국민의당의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당내 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원자력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초빙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취임해서 결국 야 3당 공조를 좀 열심히 하자 하고 지금 야당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만나고 오늘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는 무슨 문재인 정부 폭주 기관차다.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뭐 전반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어쨌든 현재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뭐 정책의 추진이 거침없는 그런 형벌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에 비판할 겁니다. 뭐 어쨌든 그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야당 3당 공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어쨌든 뭐 재정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비슷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도 비슷한 얘기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 이제 원자력 발전 문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대표가 성과를 내려면 그 무슨 정책적 공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그 선명한 문재인 정부와 선명하게 대립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달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의석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보수라는 기치를 확실히 내걸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바른정당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중도 아닙니까? 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네. 국민의당으로 오겠습니까? 그게 좀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게 우리 소선거니까 1등 해야 되는데 네. 1등 할 만한 그런 지역구 없다는 겁니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